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최초 암요양병원을 시작한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비타민C가 암세포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 보완 대책학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비타민C 고용량 주사죠. 제가 20년 전에 처음 암 병원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비타민C 치료도 없었어요. 그때는 거슨 식이요법으로만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미국에 있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도 비타민C 고용량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연락이 와서 2008년인가 2007년인가에 대한 비타민C 암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신이 났죠. 뭔가 이제 우리 무기가 생긴 거야 이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지금 뭐냐면 비타민C가 만병통치로 돼 있어요. 비타민C가 항암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 몇 년 전에는 그냥 수술항암 방사선하고 식이요법하고 비타민C만 해서 낫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저랑 오지 말라 그래요. 비타민C가 항암제만큼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그 힘든 항암 하겠어요? 다 비타민C 하지. 물론 그건 있어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하면은 반드시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항암제가 암을 죽이는 능력이 100이다. 그러면 비타민C에 한 번 암을 죽이는 능력은 글쎄요 10이 될까 말까죠. 단지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2, 3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 항암제가 2, 3주간 항암 효과가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사람이 죽어요. 항암제는 절대 오늘 맞으면 24시간 동안 이상 효과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2, 3주를 쉬었다 하냐면 같이 손상받은 정상세포가 회복되길 기다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부작용이 누적이 돼서 이걸 뭐 오랫동안 몇 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타민C는 한 번에 암을 공격하는 능력은 항암제보다 훨씬 낮지만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비타민C가 이제 항암제처럼 활성산소, 이제 그 중에서 과산화수소를 일으켜서 세포를 공격하는데 우리 정상세포는 이 과산화수소를 다시 과산화수소 그거잖아요. 거품 나는 소독약 옛날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물로 바뀌는 전환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타민C는 표적 치료제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결코 항암제를 대체하는 치료는 아니다. 항암제는 미사일이야, 미사일. 그리고 비타민C는 곤충이야. 지금 막 대학에서 미사일 퍼붓고 있는데 우리 같은 보완대책하는 병원에서 곤충을 뭐하러 또 쏘옵니까? 대학에서 항암을 하고 효과가 있는 분은 반대로 국토재건 사업을 해야지. 항암제 때문에 망가진 정상세포를 회복시키자는 해독치료, 면역치료, 항산화치료를 해야지. 근데 이제 대학에서 더 이상 항암제가 없어. 아니면 뭐 수술이 2달 남았어. 그때까지 커질까봐 걱정이야. 그때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의외로 췌장암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나요? 제가 제일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간암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뭐, 췌장암에 나쁜 음식이 뭐예요? 위암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겠어요? 그거는 특효약이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환자한테 강조하는 게, 우리 몸의 토양이, 과수원의 토양이고, 그 토양이 혈액성에 있는 영양성분이다. 그래서 얘들이 나쁜 거로 쌓이면, 과수원의 토양이 발암물질, 중금속, 활성산소에 오염된 것처럼 모든 세포와 조직이 병들게 된다. 반대로 과수원의 토양이 막 비옥하고 거름져. 그러면 막 맛있는 과일이 막 알아서 나잖아요. 건강한 과일이. 그것처럼 우리 혈액 속의 영양소들이 건강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지면 우리 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슨 식이요법을 하는 의사잖아요.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와서 그래. 오자마자 딱 메모 준비해. 자, 원장님 불러보세요. 우리 남편이 위암인데 뭐 먹어야 돼요?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구성 요소가 있어. 첫째가 뭐냐면 음식의 종류. 뭘 먹고 뭘 안 먹어야 될까? 이게 항상 물어보는 거잖아. 뭐가 좋아요, 뭐가 나빠요. 이거는 식이요법의 하나의 콘텐츠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느 정도 양으로 먹어야 될까? 이게 두 번째 콘텐츠예요. 세 번째는 얘들을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해서 음식으로 해서 먹을까? 그죠? 그 다음 콘텐츠는 뭐냐면은 이거를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될까?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되고 한 번 먹을 때 어느 정도 시간으로 먹어야 될까? 이런 전체가 식이요법이지 요거 먹으면 좋고 요거 먹으면 나쁘고 음식의 종류를 골라주는 게 식이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만히 한번 보세요. 췌장암에 좋은 게 간암에도 좋고 위암에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당뇨에 나쁘고 고혈압이 나쁜 게 췌장암에도 나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재료를 뭘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재료를 뭘 버릴 것인가. 그래서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선한 다양한 색깔별로 제철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별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이, 파이토라는 게 식물이라는 뜻이고 케미칼이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먹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과일 많이 부르세요. 과일도 색깔별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과일은 과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포도당처럼 당지수를 올려요.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먹어야 돼. 색깔별로 제철 과일을 먹되 조금만 먹어야 돼. 채소는 많이 먹고 과일은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 곡식류. 아만다도 아시잖아. 흰쌀밥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통곡류 먹잖아. 현미라든지 귀리. 이런 거 먹고. 견과류. 그리고 아주 몸에 좋은 식물성 오일, 또 단백질 성분이 있는 것들, 콩류. 이런 거를 먹어야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들 아시잖아. 1번이 뭐예요? 암 환자가 구태여 발암물질 먹을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요즘은 흑염소 먹으면 안 되는 분도 있고, 개고기도 이야기해요. 이런 붉은색 육류들. 이것들은 세계 암학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정해놨어요. 왜 발암물질을 먹어야 될까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나쁜데 그걸 또 뭐냐면 맛있게 가공을 해. 붉은 레드밋을 가공한 거. 베이컨, 햄, 소시지. 이거는 세계 암학회에서 1군 발암물질이에요. 아니 항암하고 뭐 암 치료한 분이 1군 발암물질 먹으면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먹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정제탄수화물. 탄수화물인데 막 깎았어. 그래서 정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흡수가 금방 돼요. 금방 돼서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 혈당을 피크 친다 그러죠? 그러면 뭐냐면은 피크 친 혈당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우선 다 들어가. 그래서 암세포가 배 터지게 먹은 다음에 나머지 갖고 정상세포들이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는 신이 나고 정상세포는 죽을 마신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뭐 그런 것들. 또 뭐 많잖아요. 나쁜 오일. 고체 상태로 쓰면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게 액체 상태로 녹으면 오일이라 그래요. 모든 우리가 의사들이 인정하는 식이요법들이 많잖아요. 거슴요법도 있고 지중해 식단도 있고 거기에서 동물성 오일을, 동물성 지방을 권하는 시기는 없어요. 오일이 필요한데 오일은 식물성 오일 중에서 몇 개를 먹으라 그래요. 그런 걸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소금 많이 들은 거, 뭐 그런 거.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맛집이라는 데 있잖아. 소문난 맛집에 가면은 음식이 맛을 내려면 보통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죠. 그래야지 그게 동물성, 그 소고기도 뭐예요? 마블링 그게 지방이잖아.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제? 두 번째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5개 흰 걸 먹지 말라 그래요. 흰밥, 흰쌀, 정제탄수화물이죠. 흰 밀가루, 정제탄수화물이죠. 흰설탕, 정제탄수화물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흰 소금, 그죠? 그리고 조미료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재료 중에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건 이렇게 나눈 거고, 근데 이것만 갖고 식이요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얘들을 어떻게 조리하느냐.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과 마귀가 요리사를 보낸 거야. 자꾸 음식에 장난치면 안 돼요. 가공하지 말란 얘기야. 가공할 때마다 나쁜 거로 바뀌어요. 근데 요즘 뭐예요? 초가공하잖아. 초가공식품, 그죠? 막 가공을 여러 번 해가지고 막 덕지덕지 뭐 나쁜 걸 넣어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 것들,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우푸드, 식재료 그 자체를 먹어라, 그죠? 그러면 식재료 그 자체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뭐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통곡류, 그죠? 곡류도 통곡을 먹으라는 얘기야. 깎아서 백미로 먹지 말고 오븐도미로 먹지 말고 통곡, 현미, 귀리, 그죠? 그래야지 뭐냐면 그 껍데기, 모든 과일이나 곡식은 껍데기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껍데기처럼 먹어야지 당지수가 떨어져요. 왜냐면 빨리 흡수가 안 되니까. 껄껄해서. 그래서 음식을 가공하지 않은 로우푸드로 먹을수록 건강하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식물성 음식으로는 양을 못 채워. 세 번째 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 대부분 나름대로 식이요법의 대가들이 와요.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6개월 동안 막 암 진단 받고 막 심장병 진단 받고 식이요법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체중도 비만한 사람이 빠지고 안색도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지방간도 피 검사하면 없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다 좋아져. 근데 이제 계속 불안해지는 거.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편식하면 돼. 골고루 먹으라는데 이래서 우리 병원 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것만 먹는데 그 양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소식을 하면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건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은 20년 전에 난소암에 걸려서 잘 극복을 하시고 그때부터 식이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유방암이 진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검사한 거 오늘 봤는데 이분은 검사가 참 좋아요. 원래 자기가 이게 노력하기 전에는 고혈압도 약간 왔다 갔다, 고지혈증도 왔다 갔다, 당뇨도 전 단계 뭐 이랬었는데 피 검사가 깨끗하세요. 근데 남편은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 먹고 또 작년에 뇌경색까지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피 검사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재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시기를 바꾸라 그랬어요. 남편이 부인같이 먹으면 이분은 그렇게 건강식 하면 돼요. 왜냐하면 비만하고 고혈압 있고 고지혈증 있고 뇌경색이 있으니까. 근데 부인은 뭐예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 부인은 암이니까 칼로리는 이렇게 줄여서 소식하더라도 영양소가 올라가서 암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보니까 면역 수치가 200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시기가 잘못된 거예요. 남편은 건강식, 부인은 암 치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물성 음식을 안 먹고 식물성 음식으로만 정말 승부를 거겠다. 그러면 항암을 안 하는 암 환자한테는 제가 보통 하루에 7 내지 9kg 정도의 식물성 재료를 먹게 처방을 해요. 물론 항암하고 이런 분들은 뭐 4, 5kg 또 뭐 아주 진행된 사람은 1, 2kg를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채식으로 그 정도 양을 못 채워 그럼 반드시 동물 음식을 첨가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식물성 음식만 계속 고집하시면 칼로리도 떨어지고 살이 빠지게 되고 영양소 결핍으로 면역 능력이나 항산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1년 내내 돼지고기만 먹어도 칼로리를 맞출 수 있어요. 1년 내내 햄버거만 먹어도 칼로리 맞춘다니까요. 그리고 영양소 맞춘다니까요. 완전 식품이니까. 그러나 몸은 썩어가겠지. 근데 채소는 식물성 음식은 불완전 식품이에요. 일단 칼로리가 너무 낮아. 왜냐하면 채소의 80%는 우리가 소화 못 시키는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20%만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칼로리가 너무 낮고 채소에는 모든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할 때는 양을 많이 먹어야 되고 아주 골고루 먹어야 돼요. 1년 내내 시금치하고 당근만 먹으면 반드시 영양소 결핍이 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음식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식이요법은 없어요. 내가 비만해. 내가 심장병이 있어.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 나 암 환자야. 나 지금 항암하고 있어.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에 먹는 양이 하루 종일 해봤자 커피 한 잔도 안 돼. 모든 사람을 다르게 처방을 해야 된다. 암 환자에게 안 좋은 음식들 중에서 탄수화물이 특히 암 환자한테 왜 안 좋은 건가요? 환자들이 이제 우리 병원 와서 자랑을 해요. 내가 식이요법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니까 저는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래요. 뭐 먹어요? 그러면 뭐 채소하고 과일하고 현미하고 뭐 막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자동차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는 거대 영양소가 3개 있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중에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을 쪄야 되겠어. 살을 빼야 되겠어. 그건 탄수화물 양 갖고 조절하는 거야. 그죠? 내가 오늘 활동을 많이 해. 나 오늘 잘 거야. 그때 에너지를 조절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은 벽돌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왜 탄수화물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정상세포건 암세포건 다 탄수화물을. 특히 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로지 탄수화물만 에너지를 써요. 암세포처럼. 근데 우리 정상세포는 이제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너무 우리가 안 먹을 때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를 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암세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무조건 탄수화물만 먹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참 고민이잖아.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고 또 탄수화물 먹으면 암세포가 자란다니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당지수라는 거 알잖아. 그죠? 탄수화물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큼 오르가냐를 비교하는 건데 포도당 수액 있잖아요. 우리가 링거 중에 포도당 수액 있잖아. 요거를 100g을 맞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요. 이걸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시금치 100g 먹으면 얼마고 돼지고기 100g 먹으면 얼마고 당근 먹으면 얼마고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당지수예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깎아놨기 때문에 흡수가 금방 돼요. 먹자마자 피 속에 혈당이 피크로 확 올라가요. 그러면 피크로 올라간 요 탄수화물은 암세포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패시티잖아요. 패시티 찍어보셨죠? 패시티 찍을 때 요만한 링거 맞잖아요. 그게 포도당 수용액이에요. 그걸 딱 맞으면 이거는 완전히 100% 정제된 거잖아요. 맞자마자 20초 만에 온몸으로 확 번져요. 그러면 뭐예요? 밥이 들어왔잖아요. 모든 세포에 밥이 들어왔잖아요.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힘센 놈. 그게 암세포잖아요. 걔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민으로 다 들어가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패시티의 원리예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같이 혈당이 피크로 올라가는 거는 암세포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거로 정상세포가 먹는다. 그럼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 대표적인 게 현미라든지 현미 속에 있는 탄수화물 아니면 채소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죠. 얘들은 거칠거칠하고 식이섬유가 많아갖고 먹어도 혈당이 피크로 안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골고루 이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환자분이 아무리 암이 진행돼서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세포, 우리 몸의 세포가 뭐 600조 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암세포로는 1%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모든 세포에 평균적으로 가니까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로 1% 미만만 암세포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단으로 췌장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몸에 24시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음식밖에 없잖아요. 뭐 항암제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한 번 하면 그게 뭐 12시간도 지속 안 되는데 또 뭐 우리 병원에 와서 뭐 치료를 해. 비타민C도 맞고 항산화도 맞고 뭐 면역주사도 맞아. 그게 몇 시간, 6시간, 8시간밖에 지속 안 되는데 근데 음식은 어떻게 돼요? 24시간 내 몸을 지배하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거나 질병을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영양제에 집착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참 그 영양제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의외로 젊은 분들이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네들은 자식들이 사줘서 많이 먹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령 사회가 되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볼까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인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오히려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식이를 건강하게 많이 하세요. 챙겨 드시고 그리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면 뭐 전부 영양제 선전하잖아요. 이제 뭐 요새 TV 돌려보면 홈쇼핑에서 뭐 맨날 영양제 선전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는 뭐냐면 이제 그 영양제를 선물을 많이 해. 어버이날 이러면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외국보다는 사실은 그래요. 보면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뭐든지 집착과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의료도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암에 추천하지 않는 영양제가 있나요? 이 얘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암 환자들이 뭐 영양제 적절하게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무슨 영양제야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이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영양소 검사를 쭉 해요. 그러면 영양제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피 검사시 딱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아무나 드시면 안 되고, 특히 암 환자는 몇 개 조심할 게 있어요. 특히 철분제. 암 환자분들 이제 항암하거나 수술하고 나면 비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철분제를 먹는 분이 있는데, 암 환자가 철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사로 맞으셔야 돼요. 이거를 먹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영양제든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돼서 피로 들어오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철분이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철분이라는 조효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암세포잖아요. 그래서 철분제를 입으로 경구로 투여하면 꾸준히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과도하게 쌓인 철분이 암세포를 성장시키는데 들어가게 되고 또 모든 세포가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때도 철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암세포가 이 철분을 다 뺏어가갖고 지가 막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세포는 영양소가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걸 수용체라고 그래요. 수용체는 열쇠와 자물쇠 같아서 그게 맞는 게 있어야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세포에 철분이 들어가는 수용체가 있는데 암세포는 뭐예요? 정상세포보다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철분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철분의 수용체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철분 농도가 올라가 있으면 정상세포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암세포로만 많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이 필요한 암 환자는 주사로 맞으셔야 돼요.
또 이제 주사로 맞게 되면은 적정한 용량만 맞고 검사해서 올라가면 끊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철분제를 주면은 이 환자분이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철분 과잉 상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많이 먹으면은 유방암이 걸리거나 재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약간 오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가 음식을 통해서 천연의 에스트로겐, 즉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먹게 되면 유방암 세포를 자극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있잖아요. 우리 몸에 주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고 또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는 난소를 절제하거나 난소를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살 빼라 그래요. 살쪄서 지방이 두꺼워지면 거기서 에스트로겐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 몸에서 만든 에스트로겐은 동물성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얘가 나쁜 에스트로겐이라서 유방암 세포를 자극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콩이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천연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유방암 세포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체를 얘들이 미리 점령해가지고 나쁜 동물성 에스트로겐이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논문도 많아요. 그러나 유방암 환자가 고농축된 에스트로겐 영양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이 한약제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약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한약의 문제는 뭐냐면 성분이 투명하지 않은 게 많아요. 복합적으로 막 처방해가지고 또 버섯도 우리가 아마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버섯류나 한약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감시 감독을 해서 표준 공정을 통해서 만들고 반드시 거기 통과해야지만 시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버섯류라든지 뭐 건강식품 중에 한약재는 그런 제조나 유통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었는지, 중금속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년에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더 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일단 식욕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두 번째는 음식을 부술 수 있는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뭐 치아도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소화액이 잘 안 나와서 음식을 쪼개질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또 소장해서 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흡수 능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영양소가 피로 들어온 다음에 얘를 운반해서 세포로 넣어줘야 되는데 얘 운반 능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좀 더 흡수도 잘 되고 세포로 운반도 잘 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런 식재료나 그렇게 조리법을 이용해서 드셔야 되고 또 이게 영양제도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단백질은 우리 에너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라난 청소년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왜냐면 우리 몸이 벽돌이니까 몸이 자꾸 커지니까 벽돌이 많이 필요하지.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은 벽돌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허물어지는 벽돌, 머리카락 빠지고 각질 벗겨지고 대변으로 나가는 것만 보충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몸무게 1kg당 0.5g 내지 1g이에요. 그래서 성인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30g 정도 단백질만 먹으면 되고 성인 남자는 40에서 50g만 먹으면 돼요. 더 이상 과단백질을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드신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단백질을 조금 과하게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먹는 음식으로는 그게 보충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빼와서 혈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육이 자꾸 약해져서 근감소증이 오게 돼요. 요즘 근감소증이 모든 질병에 지대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단백질을 음식을 통해서도 보충하지만 영양 보충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골고루 음식을 잘 못 먹어.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채식 위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보충하셔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아닌 흰살 생선이나 아니면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걸 보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필수 영양소 있잖아요. 비타민 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충하셔야 되고 연세 드신 분 더 많이 보충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반드시 영양적으로 보충하거나 주사로 안 맞으면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햇볕 쐬는 사람도 별 피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햇빛을 가지고 만들려면 우리나라 햇빛은 약해요. 그래서 한 4월에서 10월까지만 만들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햇빛이 가장 강한 1시 정도에 큰 관절, 어깨 관절, 골반 관절, 무릎 관절을 직사광선에 15분 이상 노출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옷 입고 선크림 바르고 실내 생활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꼭 보충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산균 꼭 보충하세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지 우리 모든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면역력만 하더라도 뭐예요? 면역력만 하더라도 우리 면역력의 70%, 80%는 장에 있는 림파들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지. 요즘은 장과 뇌 건강, 장과 간 건강, 장과 피부 건강.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오메가3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오메가3는 영양제로 보충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들기름 좋잖아요. 우리나라 들기름이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래식으로 뭐 볶아서 만든 게 아니라 냉압착한 들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한 티스푼씩만 드셔도 세포 건강이라든지 혈액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제들을 골고루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챙겨 드시는 영양제는 무엇인가요? 오히려 같이 먹으면 최악인 영양제도 있나요? 저는 우리 집 식탁에 보면 이만한 빨간 통이 있어요. 거기에 딱 열면 영양제가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8개에서 10개 종류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1번이 유산균, 2번이 비타민C, 3번이 비타민 D.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누구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눈이 좀 피곤해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뇌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비타민 B군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면 종합 비타민을 먹지 말고 하나하나씩 성분의 용량을 챙겨라. 예를 들면 비타민 D 그러면은 뭐 모든 종합 비타민에 보면 비타민 D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비타민 D가 글쎄요, 100 IU 정도 들어있으려나? 근데 보통 일반인도 하루에 3,000 IU 이상, 암 환자는 5,000 IU 이상 먹으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비타민 D 피검사해 보면 암 환자는 비타민 D가 한 60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5,000 IU 이상을 먹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줘야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비타민 C도 종합 비타민 먹으면 비타민 C가 한 100mg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최소한 하루에 2,000mg 정도의 비타민 C는 드셔야 되고, 암 환자는 2,000mg을 하루에 2번 정도 드시라. 그래서 모든 거를 용량을 따로 드셔야 되는데, 나 뭐 번거로워 그러면 그냥 안 먹는 것보다는 종합 비타민을 드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산균 반드시 드셔야 되고,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반드시 비타민 B군들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네랄, 각종 미네랄 다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5개인데, 여기다 또 이제 코큐텐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나누면은 이게 뭐 금방 10개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먹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영양제 드실 때 주의할 게 사실은 뭐냐면,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어떤 영양소가 과잉인지를 알은 다음에 처방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번거로우면 종합 비타민이나 드시는데, 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미네랄들이 그래요. 미네랄들이 서로 이 흡수를 서로 방해해요. 그래서 철분을 먹을 때는 주의할 게 많아요. 철분은 플러스 이가잖아요. 그래서 칼슘도 플러스 이가예요. 또 구리와 아연도 플러스 이가예요. 그래서 철분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특히 암 환자분은 철분은 먹지 마시고 주사 맞으세요. 안 그러면은 다른 미네랄까지 흡수를 방해시켜요. 그래서 철분을 먹을 때는 다른 미네랄들은 한 2시간 정도 텀을 두고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암 환자 중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환자라든지 스텐트 박은 분들은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약을 먹어요. 이런 거 먹을 때는 비타민 K랑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상충되는 것들이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거슨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 번에 정말 나쁜 짓을 크게 해서 생긴 게 아니다.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매일매일 정말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결과가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까지는 건강하다가 내일부터 환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거슨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중간에 미병 기간이라는 게 있어.
뭔가 혈액 검사나 CT나 이런 걸 찍으면 구조가 망가지진 않았는데 본인은 뭔가 기능이 나빠져. 너무 피곤하다든지, 그래서 결린다든지,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다든지, 자꾸 트림이 난다든지, 이건 모든 거 검사도 안 나와요. 이런 게 뭐냐면 아직 병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병 단계다. 이 미병 기간에서는 뭐 거스제법 같은 이러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면 다시 옛날의 건강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구조가 망가져서 환자라고 질병을 진단을 받으면 옛날 나라는 못 돌아가는 거지. 마치 용수철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다시 탄산 한계가 복원되지만 이렇게 쫙 늘어지면 옛날의 용수철을 못 돌아가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밥상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 음식이 사실은 서양 음식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건강식이에요. 육식보다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얼마 전까지는 못 살아가지고 고지방 고칼로리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다 소식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재료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거를 조리하는 법에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부대찌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음식 중에 하나죠. 부대찌개 그 식재료들을 보면은 일단 육가공식품이 들어가잖아요. 베이컨, 햄, 소세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세계 암학회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맛을 내려고 뭐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고 소금도 많이 넣고 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찌개 같은 찌개류, 뭐 부대찌개뿐만 아니라 찌개나 국을 먹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서양식에는 뭐 찌개나 국 잘 안 먹잖아요. 뭐 스튜 같은 걸 먹긴 해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맛을 내기 위한 음식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한다. 또 우리나라가 뭐냐면 이제 염장 음식, 절인 음식을 많이 먹어요. 대표적인 젓갈류. 젓갈류 참 나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염장을 할 때 소금을 많이 치잖아요. 거기서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짜잖아요. 짠 건 모든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오이지, 뭐 마늘 장아찌, 뭐 이런 것들, 뭐 부대찌개를 포함한 아주 맛있는 뭐 고기를 많이 넣고 육과 뭐 햄도 넣고 뭐 그리고 찌개류 그리고 젓갈류 같은 염장식품 이게 뭐 두 개만 꼽자면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안 좋은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유독 한국 암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요? 우리나라 암 통계를 보면 참 그걸 뭐라 하지? 아이러니컬하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 세계 1위 국가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1, 2를 다퉈요. 그건 뭐냐면 음식을 짜게 먹어서 그래요. 짠 음식을 먹어서 위 점막이 자극돼서 위암이 발생 1위 국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장을 먹잖아요. 된장, 고추장, 뭐 간장. 이게 다 보면 엄청난 소금을 넣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위암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 발병 1위 국가예요. 그런데 이런 짜게 먹는 것과 반대 음식이 뭐냐면 서양식 음식이잖아요. 고칼로리, 고지방. 주로 이제 뭐냐면 육류라든지 육류를 가공한다는 거지. 이거를 많이 먹어서 오는 암이 대표적인 게 대장암인데 대장암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발병 1위 국가가 됐어요. 그럼 이거 뭐야? 그죠?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음식에 의해서 호발하는 암이 둘 다 1등이래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맵고 짠 나쁜 음식도 많이 먹고 고지방 고칼로리의 음식도 많이 먹는 나라다. 그래서 정말 양극단의 암이 호발하는 조금 뭐랄까 특이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수록 암세포 죽이는 두 가지 음식을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식재료 중에서 암 환자들한테 권할 수 있는 식품 많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신선한 제철 채소를 다양하게 많은 양을 먹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견과류를 좀 많이 먹자. 근데 견과류 중에서 땅콩은 제가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견과류들 자체가 보면은 껍질에 알러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특히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많고 소화 흡수를 방해시켜요. 그래서 주로 호두나 잣을 많이 드시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암학회가 아스코어인데 미국 암학회가 매년 이제 5월달에 시카고에서 열려요. 거기에서 나온 논문이 JCO라고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임상 종양 논문인데. 거기에 한 10년 전에 유방암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방암 환자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선한 채식 위주의 확실한 식이요법을 하고 확실한 운동을 두 가지를 한 사람이 재발률이 굉장히 낮고 또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낮고 그리고 그 생존율이 제일 높다. 이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학의 또 논문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호두가 대장암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다양한 신선한 제철 채소를 많이 먹고 그리고 견과류 주로 호두나 젖을 많이 드시면은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위험한 치료법이 있나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병원 오는 환자 중에 그런 분들 참 많아요. 특히 유방암하고 대장암 환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유 뭐 수술, 항암, 방사선 내 몸을 죽이는 치료야. 나는 자연 치료할래.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자연 치료와 민간요법은 완전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연 치료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서양으로 말하면 보완 대체학에 가까운 거고 민간요법은 뜬금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이런 건데 그게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진단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한 2년, 1, 2년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그때부터 소식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모든 몸이 좋아져요. 지방간도 없어지고 고지혈증도 떨어지고 혈압, 당도 다 좋아져요. 근데 만약에 뭐 췌장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은 그러면 막 아주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급속도로 암이 퍼지겠죠.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산에 가서 약초캐 먹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산으로 간다? 산을 언제 가야 되냐면 이제 완전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 항암 방사선이 끝나서 대학에서 5년간 관찰하는데 재발을 안 했어. 그건 이제 오는 생존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환자들은 어떻게 알아듣고 싶느냐 완치됐다고 알아듣고 싶어요. 그러나 5년 이후에 재발하는 암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방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통계를 보면 위암도 5년 후에 재발 확률이 한 9%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때 여유가 있으면 뭐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공기 만치고 스트레스 내려놓고 뭐 좋은 채식 위주로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막 진단받아갖고 열심히 치료해야 돼. 이런 사람이 치료 안 하고 산에 가면 안 되겠죠. 채식 운동 열심히 해도 암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병원에 진짜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한 10년, 20년 전에 아이코 하고 놀랬어. 주로 뭐 대사증후군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뇌경색, 뭐 심근경색 와서 스텐트 꽂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혈액 검사하면은 100점이야. 100점. 그런데 기능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칼로리를 낮추다 보니까 모든 대사증후군이 다 좋아져요. 비만도 좋아지고 혈압, 당뇨도 고지혈증 다 좋아지는데 기능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영양소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암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분은 안 좋은 밭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유전적으로 밭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전에 막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다 왔겠죠. 와서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식이요법하고 운동도 했는데 그거를 주로 대사증후군에 맞춰서 했지 암에 맞춰서 안 한 거죠. 이런 원인 때문에 암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어떤가요? 내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암이 증가해서 암 환자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다. 암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통계예요. 우리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을 보면은 실제로 전체 암 발병률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과학의 발전이 급속도로 되면서 최근에 이 암 환자의 발생 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캔서 서바이버, 암을 진단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 통계가 258만 명이래. 거의 뭐 300만 명 육박하는데,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이에요. 거의 당뇨 환자 반인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거예요.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60 넘어 산 사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판값다시 거대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 한 60쯤 돼가지고 막 뇌출혈로 쓰러졌어. 그럼 옛날엔 돌아가셨어. 근데 요즘은 그거 살려놔. 의학이 발전해서. 그죠? 의학이 발전해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진 데에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검진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발견하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암이 발생이 많이 되는 이유는 잘 살아서 그래요. 잘 사니까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어. 그게 전부 다 안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게 된다.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의학이 발전해서 무슨 병이 걸려도 빨리 안 죽는다. 그래서 또 노령인구가 많다. 또 국가 검진을 하고 검진 장비가 굉장히 발전해서 빨리빨리 찾아낸다. 그리고 또 잘 살다 보니까 안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또 뭐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 아니에요. 외국에 비해서 근로시간도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게 됐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수면도 부족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암 환자가 급속도로 예전에 비해서 발생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존율 2.6% 췌장암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현대의학이 암 환자를 치료한 지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최근 20년 사이에 치료 성적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안 좋은 암이 바로 췌장암이에요. 통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암의 5년 생존율이 한 70%, 뭐 72, 3% 되거든요. 그런데 췌장암은 13% 정도밖에 안 돼요. 진행된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 내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전조 증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 검사를 안 하게 되고 설사 건강 검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췌장의 위치가 우리 장기에 굉장히 깊숙하게 거의 그 등뼈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위라든지 뭐 십이장 같은 게 이제 가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하는 초음파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진단이 늦은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할 때 가장 성적이 좋으려면 수술을 완벽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하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어디까지나 수술의 보조 요법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진행된 상태에 발견하기 때문에 췌장암 환자의 수술 가능성은 뭐 한 10명 중에 뭐 1명, 많으면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수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안 좋은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가장 옛날부터 무서웠던 암들, 췌장암, 폐암, 간암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치료 성적이 좋아진 게 폐암이에요. 그 이유는 폐암은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개발된 표적 치료도 있습니다. 폐암은 또 뭐냐면 폐암은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러한 그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는 사실 부작용 때문에 오래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저희 병원에도 뭐 폐암인데 뇌 전이 간 사람이 뭐 5년째, 6년째, 7년째 먹는 표적 항암제 내지는 면역 항암제로 이렇게 정상생활 다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췌장암은 안타깝게도 이 세포 독성 항암제의 효과도 그렇게 뭐 월등하게 좋지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게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암세포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는 빨리빨리 번식하고 자라는 진행이 빠른 암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췌장암은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국내 2개의 빅5 병원에서 자기들 자체 대학에 췌장암 통계를 낸 게 있는데 두 병은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췌장암은 치료 성공률, 생존율이 변함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데 어떤 증상인가요? 이게 많은 환자들이 이제 궁금해해요. 알고 싶어하고 어떤 병이 걸리면 내가 좀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전조 증상인데 실제로는 모든 암이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는 증상이 특별한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췌장 환자가 많이 오시는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황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췌장에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는데 췌장의 몸통 부분에 암이 커지게 되면 그죠? 그 담도에서 쓸개로 내려가는 이 담도를 막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담즙이 못 내려가서 황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눈알이 노랗고 얼굴이 노랗냐?
그래서 응급실에 가봤더니 이 췌장암인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췌장암 진단받고 나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작년부터 뭔가 좀 소화가 안 되고 가끔 좀 배도 좀 불편한 거 아픈 것도 같고 몸무게가 한 7, 8kg 이상 빠졌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많이 빠진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몸무게 빠졌다. 그러면 특히 여자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좋아해요. 모든 여자분들은 평생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무조건 비만한 여자야. 뚱뚱한 여자야. 그래서 이 살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내가 요즘 식이 조절하니까 좀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고 또 그렇잖아요. 사실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가끔 배가 아파. 이거는 일반적으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췌장암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단받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사실 저희 병원 전부 암 환자만 오시는데 암 환자분들이 암성 통증이 오는 경우는 상당히 진행했을 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장기 조직, 췌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거기에 암이 있다고 해서 바로 통증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는 신경 조직은 내장 기관에 잘 분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는 주로 몸통 부분, 췌장의 몸통 부분이 종양이 막 커지게 되면 그 몸통 부분 뒤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총이 쭉 내려가요. 그래서 그 커진 종양이 그 신경총을 눌러주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이 작을 때는 통증이 안 옵니다. 그래서 통증이 왔다 그러면 상당히 진행된 췌장암이다. 그래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우리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등이 아프다 췌장암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췌장암이 진행되면 통증이 올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아픈 데 없고 병원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건강해. 암은 절대 아니야. 암은 어마무시한 증상이 있을 거야. 이거는 절대 오산입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는 암 환자들 10명 중에 8명, 9명은 다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폐암 말기 위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 믿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돌팔이네. 그 딴 병 가는 거야. 거기서도 또 암이네 그러면 여기도 돌팔이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증상이라는 거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다가 겨울에 자다가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자는데 옆에 난로가 있었어. 손이 딱 닿았어.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야 돼. 뜨거워. 그러면 손을 피하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다 타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어떤 위험인자가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할 때 병을 찾아내야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췌장암의 5년 내 생존율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이제 췌장암이다 그러면 이제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췌장암은 진짜 1년도 못 살아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병원 환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환자분이 2019년에 주위 사람들이 얼굴이 노래 그래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암에 의해서 담도가 막혀서 황달이 온 거예요. 또 췌장암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암은 치료의 첫째가 수술인데 췌장암 환자의 한 40% 정도는 처음부터 사기야. 혈액을 타고 딴 데로 간이나 이런 데로 전이 갔어요. 그러면 수술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30~40%는 또 중간 단계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데로 전이는 안 갔는데 췌장에 있는 아주 굵고 중요한 혈관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수술하다 잘못해서 이 혈관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10%에서 15%, 많이 봐도 2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중간 단계에 있어요. 종양이 혈관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수술을 못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항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이 암의 크기를 작게 해서 혈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수술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환자 중에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만 수술이 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운이 좋은 2명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병원 치료도 하셨죠. 치료도 하고 항암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표준 항암 치료를 12번 하셨어요. 2주 간격으로. 그리고 지금 추석 전에 10월 초에 이제 수술 후
마지막 그 5년의 검사를 했는데 재발이 안 되고 모든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완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한 분은 뭐냐면 한 고 1년쯤 후에 온 남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을 진단받고 이분이 똑같이 처음에는 이제 수술 못했는데 한 7, 8개월 정도 이제 선항암하고 이제 자기 식이요법도 하고 우리 병원 치료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그 여자분이 롤 모델이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할 거야 갖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이게 자꾸 장 내에서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혈관이 터져서 막 출혈을 하니까 응급으로 가서 내 기억으로 한 5번, 6번을 응급으로 가서 이 혈관 터진 거를 소작을 하거나 봉합을 해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까지 복부에 암이 남아있지만 지금 정상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분도 지금 진단받은 지로 따지면 5년 다 돼 가실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아까 제가 그랬죠. 췌장암의 5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을 우리가 치료 성공 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완치라는 거는 병이 완전히 없어져서 나는 이 병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5년 생존하면 완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후에 재발하면 다시 재발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계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3 내지 5%다. 이거는 그냥 항암만 한 사람의 얘기고 자기가 할도리를 하는 거야. 식욕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보완대체의학도 증명된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통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20년 정도 암환자 보완대체약을 해보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대학에 있는 수술항암 방사선만 한 사람들과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병원에 하는 치료는 이제 거선요법이라 그러죠. 뭐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선요법을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떤 암이든지 간에 어떤 병기든지 간에 통계를 따로 내야 된다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췌장암 검사 꼭 받아봐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매년 건강검진 한다. 그러면 복부를 매년 CT 안 찍잖아요. 초음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방간도 보이고 콩팥도 보이고 뭐 비장도 보이고 뭐 이렇게 다 보는데 이게 췌장은 위치가 저 깊숙이 있고 다른 장기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초음파로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CT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2, 3년에 한 번씩 CT를 찍으라고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이 가족력이 굉장히 췌장암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직계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췌장암이었어. 그러면 이 환자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한 2~3배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직계 가족 중에서 2사람이 췌장암으로 치료를 했어. 진단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려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6배 내지 10배 정도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2명까지는 저도 봤는데 3명은 아직 못 봤는데 3명이 가족 중에서 직계 가족 중에서 췌장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무려 32배까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해요. 췌장암이 이제 이렇게 좀 무서운 암이니까 이런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검사하는 걸 대학병원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건강검진할 때 2, 3년에 한 번씩은 췌장을 CT를 찍으라고도 하지만 반드시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 친구인데 자기 가족 중에서 작은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췌장암으로 다 돌아가신 거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아들 친구하고 그 누나하고 둘이서 이제 대학병원 가서 그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 누나는 그 인자가 없는데 자기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해마다 꼭 췌장암 검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췌장암이 이제 잘 걸릴 수 있는 위험인자. 사실 모든 암의 원인은 잘 없어요. 원인이 있는 암은 자궁경부암. 그거는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100%. 그리고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뭐 95%는 또 바이러스 감염. 요 두 개를 빼놓고는 어떤 암이든지 간에 확실한 원인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생겼어가 없어. 대신 리스크 팩터는 있죠. 위험인자는 있죠. 그러면 췌장암의 위험인자는 뭐냐면 췌장염. 그러니까 췌장염을 오래 앓으면 얘가 암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췌장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비만하고 그리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리고 술 먹으면 뭐 먹어요? 고지방 고칼로리 안주 먹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당뇨를 오래 앓았는데
이게 갑자기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돼. 이런 분도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 한 50이 넘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물론 당뇨라는 게 다 50, 60에 생기지 뭐 20, 30대는 잘 안 생기지만 갑자기 당뇨가 생기는데 우리 집안에 당뇨의 가족력도 별로 없어. 이런 분은 혹시나 해서 한번 췌장암 검사를 해보라고 제가 권합니다. 음식도 안 지나가는데 식습관이 췌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췌장암은 우리 파이프라인이 아니야. 우리 입에서부터 식도로 위로 소장, 대장, 항문까지 하나의 파이프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야. 여기에 음식이 들어가서 변이 나오는 통로인데 췌장암은 떨어져 있잖아. 근데 왜 음식과 관계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난 그런 얘기하죠. 음식을 그 파이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파이프에서는 쪼개서 분해시키고 분리수거하고 그다음에 소장해서 흡수해서 피로 가서 피에서 온몸 세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거 있지. 뜨거운 음식 많이 먹으면 막 식도가 화상 입어갖고 세포가 변성해서 화가 나갖고 식도암이 될 수 있고,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위 점막이 자꾸 자극 주니까 얘가 막 화가 나갖고 나쁜 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성분에 의해서 암이 되는 거는 우리 온몸 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췌장암이 특히 음식과 관계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걸 아시면 돼. 췌장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췌장이 어떤 일을 하냐.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 췌장은. 첫 번째는 췌장은 소화기관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 외분비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음식물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분리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닭을 먹었다 그러면 통닭이 피로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닭을 다 분리해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피로 들어가는 거고, 뭐 탄수화물, 뭐 시금치를 먹었어. 그럼 시금치가 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금치를 다 쪼개갖고 포도당으로 되면 얘가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췌장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내는 성분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3대 영양소 모두 녹이는 효소가 나오는 건 췌장밖에 없어요. 위는 단백질 분해 요소만 나와요. 침은 탄수화물 분해 요소만 나와요.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는 췌장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췌장을 혹사시키는 거야. 막 기름기 있는 거, 칼로리 높은 거, 막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걸 먹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누가 일을 해야 돼? 췌장이 계속 소화액을 분비해가지고 쪼개야 되니까 얘가 지쳐버리겠지. 그럼 얘가 이제 약간 돌아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암이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예요. 암이 걸리면 내 몸의 주인이 나잖아요. 내가 내 세포한테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 얘를 얼마나 혹사시켰으면 얘가 삐뚤어 나가가지고 암이 됐겠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내분비기관이에요. 호르몬 분비기관이에요.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키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췌장에서 분비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에너지원은 단백질이 아니고 탄수화물인 건 이제 다 아시죠? 탄수화물을 다 쪼개면은 포도당이 돼서 포도당이 피로 들어와서 이제 피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택배차가 와요. 그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피로 들어온 포도당을 싣고 각 온몸의 세포로 배달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피크로 오르는 막 정제된 탄수화물, 맛있는 거, 막 깎은 거, 가공한 거, 이걸 많이 먹으면 혈당이 자꾸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췌장이 막 혹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가수원의 토양이에요. 밭이에요. 그래서 가수원의 밭이, 토양이 건강하면 거기서 계속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나는데, 밭이, 토양이 오염됐어. 발암물질에, 중금속에, 활성산소에 오염되면 거기서는 계속 병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고혈압이라는, 당뇨라는, 암이라는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거는 음식이 통과하는 그 조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토양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의 영향을 받겠죠. 내 몸의 토양은 혈액 속의 성분이잖아요. 혈액 속의 성분이 오염되어 있으면 내 몸의 모든 세포는 병들기 시작하겠죠.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췌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분비를 시킨다. 그러니까 나쁜 음식, 특히 뭐 고지방 고칼로리를 먹게 되면 췌장에서 얘들을 막 분비시키게 되니까 얘가 과로하게 되고 지치게 된다. 또 정제 탄수화물 먹고 혈당이 막 올라가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게 되는데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췌장이 과로하게 된다. 두 가지 입체적인 각도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췌장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거슨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 번에 정말 나쁜 짓을 크게 해서 생긴 게 아니다.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매일매일 사소한 정말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결과가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까지는 건강하다가 내일부터 환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거슨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중간에 미병 기간이라는 게 있어. 뭔가 혈액 검사나 CT나 이런 걸 찍으면 구조가 망가지진 않았는데 본인은 뭔가 기능이 나빠져. 너무 피곤하다든지, 그래서 결린다든지,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다든지, 자꾸 트림이 난다든지, 이건 모든 거 검사도 안 나와요. 이런 게 뭐냐면 아직 병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병 단계다. 이 미병 기간에서는 뭐 거스제법 같은 이러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면 다시 옛날의 건강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구조가 망가져서 환자라고 질병을 진단을 받으면 옛날 나라는 못 돌아가는 거지. 마치 용수철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다시 탄산한계가 복원되지만 이렇게 쫙 늘어지면 옛날의 용수철을 못 돌아가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